2학년 역사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유럽의 역사의 기틀이 되었던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기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문화 중심의 중세사회를 형성했던 역사의 변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0에서 81페이지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레오 3세의 성상숭배 금지 명령 이후에 동서교회는 심각한 갈등에 놓여지게 되죠. 그 결과 동서교회는 분리가 되는데요. 서쪽은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사회의 근간을 형성을 하게 되고, 동쪽은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제국 그리고 러시아 동유럽 문화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서유럽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되는 서유럽 사회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교회가 미친 영향과 중세 유럽의 문화적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확산 과정에서 프랑크 왕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카를로스 대제 때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의 재관을 받게 되죠. 교회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의 힘이 필요했었고요. 프랑크 왕국은 옛 서로마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이 필요했을 겁니다.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프랑크 왕국의 황제,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보증인으로서의 교회, 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후에 동프랑크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됐던 신성 로마 제국 역시 교회와 이러한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잔틴 제국 황제와 서로마 교회의 갈등 속에서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은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 지역, 특히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치와 교회의 아주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중세 서유럽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문화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중세 사회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중세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 역시 세속화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종교의 본래적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이 이제 현실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국왕 제후로부터 토지를 기증받게 되고 혹은 개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 돈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자신이 일군 영지 그리고 물려받은 영지의 농민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한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직자들이 영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돈과 권력이 교회로 집중이 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는 소수 혹은 꽤 광범위한 타락과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세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직자들이 혼인하는 문제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성직자들은 본래 혼인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직자들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그것을 상속하려고 하는 현실적 욕망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요. 성직 매매 역시 중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코스, 그리고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직자 자리를 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비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매매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세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 역시 동반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자정적인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클리니스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스도원의 개혁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후에 교회와 세속 권력인 황제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클리니스도원 출신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클리니스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던 개혁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교황의 지위가 강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지금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교황과 황제의 갈등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영상을 통해서 그 내막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의 세력 확장으로 크리스트교 세계에는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는 자신을 교황으로 부르고 서유럽 교회를 이끌었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동유럽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동서교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된 것은 서기 726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에게 포교하기 위해 성상이 필요했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동서교회의 대립은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교 세계는 1054년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황제가 중심이 된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유럽에서 교세를 확장하여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였습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국왕의 통치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였고, 교회는 성직자, 영주, 농노 등 중세사회의 신분 질서가 성서에 근거한 신의 뜻이라며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교회는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토대로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고, 교회 내부에서는 교황 밑에 대주교, 주교, 교구 사제로 구성되는 개서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점차 세속화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 역시 세속 권력인 국왕이나 제후가 차지하였으며, 성직자가 혼인하거나 성직이 매매되는 등 부패와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10세기 초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화하려는 개혁운동이 일어나 여러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 직속되어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빈과 순명, 정결 등 베네딕트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교회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여 우르바누스 2세와 같은 교황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은 노동을 존중하여 세속인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를 권장하여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였고, 고전 보존과 문화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세기부터는 교황의 주도로 교회를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에 앞장서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고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발표한 교황 훈령을 살펴보면 성직자 서임에 대한 교황의 확고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화가 난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교황을 폐위하려던 황제는 제후와 주교의 지지마저 잃자 1077년 카노사로 교황을 찾아가 사죄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카노사의 굴욕이라 부릅니다. 서임권 투쟁은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1122년 교황은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서임권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독일 왕국에서 주교와 수도원장의 서임은 그대의 입회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나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짐의 왕국과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성직 수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보름스 협약을 살펴보면 교황과 황제의 관계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권위는 점점 강해져 13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황은 해, 왕은 달에 비유될 정도로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세 사회에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힘과 권력,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였기 때문에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권한이자 권력이었을 거고요. 교황과 세속군주가 다툼을 하게 되는 서막 역시 바로 이러한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 투쟁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인데요.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젊은 개혁가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에게 부여되어 있던 서임권을 통해서 자행됐던 다양한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부여되었던 서임권을 박탈하게 되죠. 이것이 발단이 돼서 황제 하인리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투게 되는데요. 하인리 4세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던 제후들이 성직자 임명권 박탈에 대해서 거부하는 움직임에 동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교황이랑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러한 황제 하인리 4세의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권리인 파문을 명령하게 되죠. 하인리 4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후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게 되자 일단은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카누사 성에서 맨발로 그 추운 곳에서 며칠을 빌면서 파문을 간신히 면하게 되는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황의 권한이 중세사회에서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카누사의 굴욕은 교황권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서임권을 두고 싸운 다툼이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중세 서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크 왕국 및 신성 로마 제국과의 연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었는데요. 중세 서유럽 사회에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돈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성직자들은 영주로 변신하게 되면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상속하고 세습하는 것에 대한 욕망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인들의 일상을 교회가 지배하게 되면서 서유럽 중세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둡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의 혼인 문제. 성직자들이 혼인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상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교회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 역시 부패와 타락의 대표적인 사례였었는데요. 왕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매개로 해서 당시 가장 부와 권력의 핵심이었던 성직자 자리를 부정부패한 방식으로 사고 파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교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부여되어져 있던 그리고 세속 영주나 군주에게 부여되어져 있었던 성직자 임명권을 박탈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속 군주와 교회의 갈등의 시발점, 그 서막은 바로 성직자 임명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 하인리 4세 간의 서임권을 둔 갈등,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죠. 카누사의 굴욕에서는 파문을 명령받은 하인리 4세가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황제의 권한은 약화되고 교황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학문도 신학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발전하였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윌리엄 오컴은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며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학문은 초기에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지만 점차 대학이 학문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12세기경 볼로냐와 파리에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유럽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중세대학은 본래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되어 각기 전통이 달랐고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자유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은 교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고급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교육 길드였습니다. 입학은 남자만 가능했고 7개의 교양 교과와 법학, 의학, 신학 등의 전공 교과가 운영되었는데 특히 파리 대학은 신학, 볼로냐 대학은 법률로 유명하였습니다. 전공별로 운영된 학위 과정은
수공업자 길드에서 도제가 장인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교육과정과 조직, 학위제도는 대부분 중세제도에서 유래하였지만 실제 연구 방향은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세는 봉건기사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기사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카롤루스 대제의 부하였던 기사 롤랑의 무용담을 다룬 롤랑의 노래와 게르만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쓴 니벨룽겐의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건축에서는 교회, 수도원 등 종교 건축이 발달하였습니다. 11세기에는 원형의 아치를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12세기경부터는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중세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리스도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 역시 그리스도교를 벗어나서 생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의 사유,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철학 역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중세 사회에서 중요한 철학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스쿨, 학교의 라틴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철학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고요. 신앙 중심에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던 인물이기도 하죠. 고대 사회가 인간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세를 넘어서 근대 사회로 가게 되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교적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12세기 이후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부터인데요. 중세 그리스도교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서유럽 문화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학문의 특징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대학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건축과 미술 역시 교회 건축 그리고 교회 내부의 미술 장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입니다. 중세 초기에는 로마 양식에서 조금 변형된 로마네스크 양식이 중심이었다면 중세 중후반기로 가면서 고딕 양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양식으로 변해가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기사도 문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세 사회의 주요한 계층이었던 기사들의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남겨져 오고 있습니다. 아더왕 이야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많이 읽어봤을 거고요. 중세 문학은 지금도 영화라든지 다양한 소설의 주요한 소스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세 서유럽과 비잔틴 제국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좀 많이 상이하죠. 중세 서유럽은 로마 가톨릭,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 둘이 갈라지게 됐던 요인이죠. 성상 숭배 금지 명령 이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서유럽은 로마 가톨릭,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정교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중세 서유럽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달하게 되죠.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주종제와 장원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종제에서는 쌍무적 계약관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비잔틴 제국에서는 황제가 중심이 되죠. 중앙집권체제로 옛 로마의 질서를 그대로 이어왔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원 중심의 농업이 발달했다면 서유럽이, 비잔틴 제국은 동서무역 중심의 상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건축 양식에서도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서유럽은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 비잔틴 제국은 모자이크화를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해서 구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과서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문화에서 그리스도교는 그 중심에 놓여지게 되고요. 철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철학이 정립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었고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 학문들이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수도원 뿐만 아니라 12세기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인 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건축물 역시 건축 양식의 핵심이었었고요. 그 내부를 장식하는 미술 양식 역시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핵심이었다면
후기로 가면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중심으로 한 고딕 양식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영웅 일대기, 기사도 문학 역시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세 서유럽과 비잔틴 제국의 특징들 잘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